생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자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원유를 공부했었죠. 자, 오늘은 여러분 원유하고 같은 원자재지만 원자재 중에 가장 대표적이지만 성격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죠. 바로 뭐다? 우리가 18K거든요. 금을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값이 도대체 왜 올랐는지, 자, 더 재밌는 건 도대체 금값은 어떻게 매기는 건지, 금값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귀금속으로서의 금이 아니라 맨날 쳐다보고 오 프리시어스 하고 놀래우는 금이 아니라 진정한 금에 대해서 30분 안에 완벽하게 마스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저장수단이다. 이거 뭐 어려운 말 아니죠. 고등학교 때도 금방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금은 화폐적 성격을 가집니다. 실제로 금화, 은화라는 것 표현에서 나오지만 금이란 건 기본적으로 화폐적 성격을 가지는 거고요. 원유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현물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 아주 쉬운 거죠. 자, 인플레이션 시기다. 자,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같으면은 금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원유를 가지고 계시겠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요. 자, 인플레이션이 되면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물이 있고 현금 있으면요. 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뭐가 더 좋습니까? 실물이 좋죠.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실물. 그러면은 실물적 성격을 가지는 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실물이란 건 현물적 성격을 가지는 건 뭐예요? 원유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무슨 비중? 원유 비중을 높여 나가셔야죠. 자, 우리 첫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지만 디플레이션, 뒤에 공포라고 그러죠. 그러면 디플레이션이란 건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물가가 하락할 때는 실물하고 현금 있으면은요. 자, 우리 물가가 오를 때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물가가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물건을 갖고 있어야겠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돈. 그러면 현금적, 화폐적 성격이 큰 건 뭐가 되겠습니까? 금.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디플레이션 시기가 되면 뭘 가지고 있어요? 현금.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금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전체 자산 중에서 원자재 비중을 가져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원자재 비중에서도 원유를 늘려나갈 것이냐, 금을 늘려나갈 것인가. 가장 기본되는 건 뭐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그럼 뭘 늘려나가겠습니까? 원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그럼 무슨 비중을 갖다가? 금의 비중을 갖다 늘려나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금은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금은 자, 금에 대해서 여러분 금방 이해가시는데 우리 선생님, 금이 이게 다 금입니다. 이 안에. 오케이, 이게 물이 아니라요. 오케이? 자, 뭐가 들어가 있다? 금이 들어가 있죠? 이거 얼마쯤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다 전부 다 금이다. 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금입니다. 금이면요, 이거 얼마쯤 하겠습니까? 지금 얼마쯤? 이거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금으로? 자, 여러분, 이게 금이면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물 500ml거든요. 근데 500ml인데 금은 비중이 21이에요. 비중이 21이라는 거는 물보다 몇 배 무겁다? 20배쯤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비중이란 말은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가 되느냐? 물보다 몇 배쯤 무겁다? 20배쯤 무거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500ml니까 500g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배쯤 무거우니까는 몇 킬로그램? 10k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이 정도 있으면 여러분 10kg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시는데 금의 단위는 1트라이온스라는 걸 쓰는 겁니다. 트라이온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냥 온스랑은 좀 다른 거예요. 왜? 항상 여러분 옛날에 세계 최강국은 어디였습니까? 잉글랜드, 영국이었죠. 그래서 모든 게 영국 단위가 기준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금을 1트라이온스를 쓰는데 이게 즉 약 31g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금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1온스에 900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즉 31g에 900원이다. 900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g에 얼마쯤 되겠어요? 30불쯤 하는 겁니다. 요새 얼마쯤 합니까? 1달러에 1,300원쯤 하죠? 그럼 1g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얼마쯤? 한 4만 원쯤 하게 되는 거겠죠. 약 대강으로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1g에 4만 원이면 자, 10kg은 얼마죠? 또 계산 안 되죠. 그죠? 이런 좌절감을 느낄 수가 간단한 겁니다. 1g 4만 원, 10g 40만 원, 100g 400만 원, 1000g 4천만 원. 그럼 1kg에 얼마쯤? 4천만 원. 10kg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억. 금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은 첫 번째 무슨 성을 가진다? 시장 교환성을 가지죠. 시장에서 언제든지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운반이 용이하죠. 내구성. 이게 제일 중요한 성격 아니겠습니까? 금이 화폐로서 되거라는 건 오래 두어도 뭐가 된다?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금이 사실은 몇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그대로 금입니다. 그걸 녹여서 또 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서 금 사잖아요. 근데 그 금은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고 우리 조상들한테 약탈해간 금도 있을 거고요. 오케이? 또
그 전에 우리 원사 시대, 선사 시대 때 목장식으로 여러분 휘둘렀던 금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금이라는 건 오랜 내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가치가 뭐 돼요? 안정돼 있죠. 또 가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나누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1g, 1g. 그래서 뭐 금괴 그러면 1kg 단위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금이 되겠습니다. 금의 역사는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금은 여러분 이게 나오죠. 우리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골룸 나오죠. 골룸 아시죠? 어머 스타일도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요. 골룸이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 골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슨 제왕이 나오죠, 여러분? 반지의 제왕. 그 반지를 무슨 반지라고 그래요? 절대 반지라고 그러죠. 여러분 금은요. 이건 우리 꼭 기억해 둡니다. 금은 절대 화폐입니다. 금의 기능, 금의 화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금의 화폐 기능은 전 세계적으로 금의 화폐 기능. 금은 우리가 그것을 화폐라 하든 안 하든 영원한 우리의 화폐가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 간증을 해볼까요? 달러가 무슨 화폐가 됐어요? 전 세계를 갖다 통일시키는 기축화폐가 됐죠. 달러가 전 세계를 통일시키는 기축화폐가 된 게 언제였냐면요. 1944년입니다. 뭐가 끝나갈 무렵?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한 조그만 도시인 브렌튼 우드라는 곳에 모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경제 안 하시더라도 이런 말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맨날 나오죠. 이게 브렌튼 우드 체제, 브렌튼 우드 협정을 맺습니다. 이 협정에서 뭐가 되느냐? 야, 이제 세계 기축통화, 중심통화를 달러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 왜 기축통화가 달러가 될 수 있었느냐? 간단해요. 왜? 전 세계 금 보유량의 70%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힘이 있으니까 미국이 기축통화를 달러로 발행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요. 이거 알고 보면 뭐에 불과한 거죠? 사실 이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굳은 믿음이 있는 건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은행에 가져가면 뭐로 바꿔줄 거라는 믿음. 금으로 바꿔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화폐는 바꿔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언젠가 화폐도 한번 또 공부하실 텐데요. 화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환화폐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태환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자, 무슨 화폐라고 그랬죠? 불환. 이건 뭐예요? 태환. 불환은요, 여러분 금으로 안 바꿔주는 화폐고요. 태환은 금으로 바꿔주는 화폐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화폐는 지금 불환화폐입니다. 한국은행에 가도 여러분 금으로 바꿔주진 않지만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화폐가 여러분 무슨 화폐? 이런 것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종이화폐가 화폐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된다? 그 나라 정부가 뭐를 가지고? 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금은 바로 무슨 화폐다? 절대화폐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불안해지고 모든 화폐가 다 통용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면 다시 화폐로 뭐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금으로 떠오릅니다. 무조건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1971년 요거 하나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닉슨 대통령 우리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우리 어르신들 들어보셨을 텐데 왜 그래서 쫓겨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매브리커에다 굉장히 못생겼던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원래는 미국도요 금 태환제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무슨 체제로 배우셨죠? 브렌튼 우드 체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 우리 1달러에 금 몇 온스로 바꿔주자고 협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브렌튼 우드 체제가 1944년에 맺어졌으면 1971년까지 미국의 달러는 무슨 화폐였다? 태환화폐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달러를 가지고 미국 연준은행에 가게 되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뭘 들고 다녔다? 금을 들고 다녔던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재밌는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존재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는. 왜?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왜?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격은 뭐가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떨어져야 되죠. 근데 화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엔? 없죠. 왜? 화폐가 금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는 이때 뭐다? 그렇다고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적 교과서적 성격이 그래서 달러는 무슨 화폐다? 태환화폐였어요. 그런데 달러가 태환화폐니까 미국이 뭐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금을 바탕으로 해서 달러를 막 찍어댄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금이 이만큼이거든요. 미 은행이 돈을 이만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줬어요. 이걸 갖고 오면 금 몇 그램을 줄게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딱 가져가면 그 물을 몇 방울 따라준 거예요. 근데 자 미국에서 뭘 했느냐? 이걸 금을 이만큼 갖고 있죠. 근데 나중에는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돈을 이만큼 많이 찍어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죠. 이거 이름이 뭐였어요? 달러. 이제 사람들 생각이 언뜻 생각할 때 금이 이만큼인데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싶습니까? 빨리. 그럼 불안하니까 금으로 바꾸고 싶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가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몰아닥칩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계속 바꿔줄 수 있겠어요? 못 바꿔줘. 못 바꿔주죠. 그래서 닉슨이 실제로 뭐 했느냐? 실제로 이 당시에 BJR을 외친 거예요. BJR은 뭐의 약자입니까?
배째라를 외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못 바꿔주겠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정말 미국이 배째라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배째라를 하고서 무슨 화폐를 갖다가 금태환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치채시겠습니까? 이때부터 금값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못한 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971년을 기점으로 금값이 쫙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이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화폐 가치가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이 친구 기원충이 친구가 알죠. 롤런 그랜시펄 누가 되겠습니까? 미 연방은행장을 19년이나 지냈던 친구. 한때는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받았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이 그린스펀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랑 뭐 친하진 않아도 친구라도 뭐 상관없죠. 금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최종적인 결제 수준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결국 이 말은 뭐가 되다? 금은 무슨 화폐다? 절대화폐다. 그래서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가장 가깝게 때는 언제다? 말할 것도 없이 불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는 금값은 요동할 수밖에 없죠.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화폐적 성격을 가집니다. 금은 여러분 뭐가 없어요?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죠. 그죠?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 투자했을 때는 뭐가 되느냐? 우리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예금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사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 채권을 사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이자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이라는 건 이자나 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 가치가 뭐한 거다? 무의미한 것이 바로 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서 금의 보유는 일정량이 있어야 돼요. 왜? 가장 무슨적인 전세거니까. 안정화된 가치를 가지니까. 절대화폐라고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전 재산을 자기의 금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왜?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금은 아주 무기력하죠. 그래서 금이라는 건 항상 자기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아주 쉽게 말하면 경제가 위험해지고 불안정 요소가 커지면 자연히 자기가 가진 거에서 금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한다? 줄여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그 역사적인 금가격 변동 보시면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왜? 여러분 요게 바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기억나시죠? 언제가 되겠습니까? 언제? 1971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재밌는 게요. 우리 오일 쇼크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 터졌다고 그래요? 1973년, 79년에 석유 가격이 왕창 올라갔다 그러죠. 왜 올랐다고 우리 배웠습니까? 우리 원유 가격이 왜 올랐다고 맨날 배우죠? 뭐래요? 하면 얘네들 되게 나쁜 애들 취급하잖아요. 누구? 오펙이 뭐를 해서 담합을 해갖고 서로 찌고차고 짜고 해갖고 석유가가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원유 가격이 오르는데 근본적인 원인에는요 오펙보다 주요하게는 미국의 요인이 더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경제 가장 큰 주체는 여러분 뭐예요? 미국의 역할이 크거든요. 왜? 어떻게 되느냐면 멀리 쫓아가면 베트남전으로 가는 겁니다. 1960년대 미국 베트남전 했죠. 엄청난 전비를 갖다 지출합니다. 아까 보시겠지만 미국은 금을 얼마만큼 갖고 있다?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돈을 얼마만큼 찍었었다? 이만큼 찍었죠. 오케이? 이때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베트남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하려면 돈이 덜 들어요?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트남 전하려면 돈을 갖다 이만큼 찍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 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다 뭐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죠. 닉슨이 못 바꿔줘 하고 배째라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연점은 그때부터 이 달러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럼 달러 가치는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유 가치는 낮아져요? 높아져요? 달러에 대해서는 무슨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자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때 금 가격은 뭐가 되겠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치솟았죠. 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이 순식간에 금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온스 가격이 여러분 뭐가 돼요? 이거 뭐 몇 배라고 할 수도 없죠.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70년대 금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왜? 금태환제 폐지로서 금 가격이 확 올라간다. 근데 그전에는 금 가격은 오르지가 않죠. 오를 수가 없죠. 왜? 달러고 금을 갖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연동시켜줬으니까 오르질 않다가 한 방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한 방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렇게 변동하죠. 자, 요 시기를 갖다 제가 한번 확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요 시기만 갖다가 확대를 보여드리면 자,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금 가격이. 그리고 나서는 계속 안정화됩니다. 수십 년 동안 달러 가치가 여러분 뭐예요? 금 가격이 안정됐죠. 이거는 뭐가 되느냐? 거꾸로 78년부터 70년대에 오일 뭐예요? 닉슨 오일 쇼크 이후 오일 쇼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80년대죠. 80년대부터 요번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200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금값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세계 경제도 뭐 했었다?
안정화돼 있었다는 거죠. 뭐를 겪은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오일 쇼크 터지면 스태그플레이션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 속의 경기 침체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는 금값이 뭐가 돼요? 안정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좋은 거야, 아니면 박살난 거야? 박살났죠, 여러분. 그죠? 80년대 금 갖고 있었던 사람은 금은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이자나 배당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가보세요. 이때 미국 주식시장이 20년간 2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 가격은 그대로였죠. 그러니까 이때 금을 갖다 전 재산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바보 됐던 거예요. 자, 근데 재밌습니다. 금 가격이 다시 한번 뭐 하죠? 여러분 2000년, 2년, 3년에서부터 줄줄줄줄 올라가죠. 이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럼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스물스물 금 가격이 올라가느냐? 2004년부터 스물스물 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줄줄줄줄줄줄 계속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자, 뭐가 됐느냐? 똑같은 이유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쯤 되니까 미국이 여러분 무슨 전쟁 또 치릅니까? 이라크 전쟁 치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여러분 뭘 찍어내야 돼요? 달러. 그럼 미국이 여러분 또 뭘 찍어냅니까? 달러를 막 찍어내잖아요. 달러 뿌리는 거예요. 뭘 놀라세요? 어차피 다 제가 주석할 겁니다.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자, 미국이 뭘 뿌립니까? 달러를 갖다 이라크 전에서 막 뿌려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달러 가치가 하락되니까 상대적으로 무슨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럼요,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재밌습니다. 2008년, 2009년. 자, 이번에 무슨 우려가 발생했어요? 세계적인. 자, 서프라임 모기지 드론 사태 이후에 무슨 우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죠. 디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니까 뭐를 선호하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무슨 선호? 현금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면 현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금. 그래서 여러분 2004년 이후에 금값은 쭉 올라갔던 거예요. 왜? 달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왕창 찍어내고 디플레이션이 우려돼서 현금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 가격이 5년 동안 계속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온스에 얼마? 1트라이 온스에 900불 시대가 된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이걸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금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뭐가 되느냐? 현대에서의 금값이 오른 것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여러분 공급이 조금 됐다 왕창됐다 왕창된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여러분 달러 통화량이 감소했다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 지표를 여러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뭐 M0, M1, M2, M3 나오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만 알고 계시냐면요. M0인데 M0는 민간연금 플러스 지급준비금인데 이런 말 모르셔도 되고요. 이건 본원통화란 말만 아시면 됩니다. 본원통화란 말은 뭐냐면요. 이거는 한국은행이 즉 정부가 찍어낸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내가 대한민국 정부거든요. 한국은행입니다. 내가 10만 원 찍어냈어요. 그럼 이게 무슨 통화? 본원통화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본원통화라는 거는 누가 찍어낸 거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 통화가 되는 돈은요 본원 통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건 여러분 두 번째 무슨 개념을 이해하셔야냐면요 파생 통화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로 예금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다음에 비은행 기관에서 나온 예수금, 하여튼 예금 같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저는 지금 뭐죠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정부가 10만 원을 찍어냈습니다. 자, 제가 국민은행을 불러보겠습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 나왔습니다. 자, 국민은행한테요. 자, 제가 가까우세요. 제가 10만 원을 찍어서 국민은행한테 여러분 10만 원을 줬습니다. 지금 본원통화 얼마 발행된 거죠? 10만 원. 자, 두 번째. 자, 우리 삼성전자 나오세요. 자, 삼성전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돈이 필요하니까요. 무슨 은행에 달려가야겠어요? 국민은행에 달려가겠죠. 그럼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자, 여러분. 자, 국민은행에 돈이 들어갔죠? 이게 여러분 무슨 통화다? 파생통화 개념입니다. 그럼 재밌는 게 삼성전자는 이 돈을 갖다가 여러분 다 당장 안 쓰면 또 뭐 해놓겠어요? 예금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줘보세요. 다시 받았죠. 자, 지금 어쨌든 파생통화가 얼마 나갔습니까? 7만 원 나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주먹원. 이건 뭐냐?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여러분 국민은행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빌려주세요. 자, LG전자예요. 이 손에. 자, 일로 빌려주셔야죠. 자, LG전자한테도 뭐가 되겠습니까? 돈이 넘어오죠. 그럼 이것도 무슨 통화입니까? 파생통화죠. 그러면 제가 본원통화는 10만 원 풀어줬는데 파생통화는 7만 원.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14만 원.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자, 금방 나왔습니다. 자,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간방 이해되시는 게, 자, 본원통화가 얼마 찍혔습니까? 10만 원 찍혔죠. 그런데 파생통화는 여러분 자 은행이 얼마에 갖다 발행해 줬어요? 14만 원. 그러면 시중에 흘러나오는 통화량은 얼마다? 24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방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느냐? 앞으로 표를 보실 때 M0라는 거는 여러분 누가 찍어낸 거다? 정부. 이건 무슨 통화다? 본원통화. 자, 이것 플러스 무슨 통화가 나온다? 자, 은행이 만들어내는 건 무슨 통화다? 파생통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 경제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계 경제가 지금 괜찮습니까? 엄청난 침체입니까? 침체. 그럼 정부는 가만히 있어요? 돈을 풀어주고 있다 그래요. 돈을 풀어주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무슨 통화를 늘려주는 거예요? 본원 통화를 늘려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전체적인 통화량은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파생 통화가 잘 흘러나가려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국민은행이 삼성전자도 빌려주고 LG전자도 빌려주는 거죠. 근데 경기가 침체되고 위험해지면 국민은행 입장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돈 빌려주기 좋아요, 싫어져요? 싫어지죠. 그럼 이거 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그럼 파생 통화는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죠. 그럼 무슨 통화만 왕창 늘어날 수 있어요? 본원 통화만. 그러다가 나중에 경기가 회복돼서 파생 통화가 다시 제 위치를 찾아간다면 통화량은 확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M0는 무슨 통화라고 그랬어요? 본원 통화라고 그랬죠. 세계적인 여러분 통화량을 한번 바라봅니다. 원래 한 3, 4%씩 증가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 안정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 이후에 통화량이 어떻습니까? 엄청 증가하죠. 더 재밌는 건요.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M3 있잖아요. M3는요. 미국 정부가요. 아예 2006년 이후는 발표를 못합니다. 하도 많이 늘어나서. 얼마인지 몰라요. 아무도. 정부 자체가 발표를 안 해요. 너무 돈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통화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계 금값이 오른 거에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망가진 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래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요 맨 끝에 보면 여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확 올라가고 있죠.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빨간색은 무슨 통화다? 본원 통화거든요. 노란색은 요거는 무슨 통화? 파생 통화까지 합친 겁니다. 근데 본원 통화가 나중에 무슨 통화보다 많아졌어요? 파생 통화보다 많아졌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조금 찍어냈다, 왕창 찍어냈다. 왕창 찍어낸 거죠. 상상 못할 규모를 찍어낸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것도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본원 통화만 쭉 올라간 겁니다. 본원 통화가 파생 통화보다 더 많아졌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왜? 급격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뭐가 위험해졌습니까? 신용 경색이 다가왔죠.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버냉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리콥터에서 뭐를 풀어서라도, 달러를 풀어서라도 뭐예요? 경기 침체를 막겠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푼다. 무슨 통화를 찍어내겠다? 본원 통화를 왕창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냉키가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풀어서라도 경기 침체를 막겠어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로 뛰어갔어야 돼요? 금 사러 갔어야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때 금 사러 가세요 하셨어야죠. 오케이? 버냉키 땡큐 이렇게 하셔야죠. 오케이? 이해가시겠습니까? 왜? 이거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불안해집니까? 그래서 급격한 신용 경색이 되면서 본원 통화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죠. 그러니까 금값이 쫙 올라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런 기회가 오시면 놓치시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오시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금값이 오르는 거는 결국은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인데 세계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을 보시면 금방 알 텐데 미국이 한 8,000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주 세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위스가 유명하죠. 근데 스위스가 금 보유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주 줄어들었는데 최근 금 보유량이 늘어나는 건 바로 어느 나라나? 중국이죠. 중국이 여러분 몇 불에서 400톤에서 1,000톤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금 수요의 최종 아주 대표적인 금 보유를 늘려갈 국가로 보입니다. 왜?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무슨 통화 싸움을 하겠다는 거야? 무슨 통화 싸움? 기축 통화 싸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 나라를 궁극적으로 기축 통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지속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려나갈 겁니다. 금방 이해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국 보시면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을. 듣고 나면 쓰러지십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미국이 8,000톤, 중국이 1,000톤. 우리 얼마쯤 가지고 있을까요? 1번 1,400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140톤. 3번 14톤. 자, 몇 번일까요? 3번 14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금을요 14톤밖에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까? 10킬로그램이라고 했죠? 이거 100개 쓰면 몇 톤이에요? 1톤이죠. 그죠? 그죠? 100개 쓰면 이거 1,400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이 이거 1,400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교실 안에도 다 들어가겠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금을 굉장히 조금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한국 경제가 안전해요? 아니면 굉장한 위험할 수 있습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도 금 보유량을 앞으로 늘려나가려고 할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자, 기본적인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금값 상승 요인은 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이나 달러 가치가 엄청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도 우리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가 돼요? 주식 가격은 미국과 한국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채권 가격도 뒤에 배우지만 다른 겁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금도 똑같은 겁니다. 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돈은 원화예요, 달러예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거나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닥치면은 금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자재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세계 경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무슨 경제? 국내 경제를 떠나서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을 클리어 나가자. 이게 원자재에서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하고 싶었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요인은 뭐가 되겠어요? 세계 경제가 안정화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금 보유는 늘리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경제학자들도 나오면은 세계 경제는 불안 요소가 없대요, 남아있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여러분 자산 중에서 일부 자산은 뭐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금으로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있는 방법은 뭐 금은방 가서 사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 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드 뭐 이런 상품들이 있으면요 국제적인 금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달러 환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금을 사시는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로 금 펀드를 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원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은 아주 우리 통장 거래하듯이 금을 갖다 여러분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금 가격으로 여러분 샀다 팔다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작은 금액이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금 펀드도 가입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아니면 여러분 더 하면은 자, 여러분 장롱에 있는 금 계속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시중에서 금 사셔도 됩니다.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금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요인에서 결정된다.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금과 원유와 같은 원재재를 통해서 국제적인 시각을 한번 넓혀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 현금과 채권, 그죠? 예금과 채권 여러분 잘 안화되실 텐데 채권과 예금이라는 성격 규정부터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또 자기의 자산을 지켜나가는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보는지 다음 시간에 현금과 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이팅!